네,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 재활용 인생이라는 이 글의 소설의 제목은 꿈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대 꿈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튼 뭐 꿈이 들어간 그런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미숙님은 이 글 쓴 사람이 재활용 인생 쓴 사람이 국어 문법을 잘 알고 글을 많이 써본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어휘력과 말놀이가 아주 유려하다고. 덕분에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다음에 이게 서미숙님 마음이야. 이게 뭐 어떤 마음이냐. 사실 많이 부족한 글을 맡아서 감상평을 잘 쓰고 싶었다. 많이 부족한 글을 막 지적을 막 해가지고 뭐 구성이나 인물이나 뭐 표현이나 뭐 이렇게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쓴 글을 읽고 지적거리를 찾지 못해 당황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칭찬이죠. 예, 이거 이 재활용 인생을 쓰신 분은 글을 잘 쓰셨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재활용 인생 잘 쓴 작품이에요. 참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걸 느낀다면은 제목 빼놓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다 구성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사건 전개도 그렇고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어떤 개연성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리얼리티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어요. 다만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소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읽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건 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저 수강생들 부천시민 작가교실 전문 작가반에 온 수강생들 작품 뭐 다른 사람 작품이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경우에는 수준작이에요. 수준작.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요. 요즘 문예지에 발표된 허접한 소설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상범님이 감상. 아유, 김상범님 참 부지런하시죠? 예,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올렸다고 그래서 뭐 이게 허투루 올리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줄거리도 보세요. 줄거리 회상, 꿈, 할머니의 과거, 다시 꿈, 감상 이래가지고 아유 이게 줄거리 작성하는 요령이죠. 김상범님만의 어떤 요령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회상, 꿈, 할머니의 과거, 다시 꿈. 꿈이에요, 꿈. 아, 물론 이 꿈이 우리가 꿈이라고 그랬을 적에 이 꿈을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흔히 해서 드림이라고 그러죠, 드림. 아니면은 우리 한자로 쓰면 희망 이런 거죠. 희망은 영어로는 호프 이런데 호프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꿈을 얘기할 적에 이렇게 이걸로 하든가 이걸로 해야 돼. 이두 개예요. 꿈. 여기서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떤 꿈을 꾸십니까? 당신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꿈은 이게 아니죠. 이거예요, 이거.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막상 면접하러 가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탁 막힐 거예요, 그죠? 예. 뭐 면접관이 어떤 회사에서 면접관이 묻는 질문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뭘 전공했느냐? 그동안 뭘 했느냐? 뭐 이런 걸 묻지. 주로 과거 얘기를 묻잖아요. 그런데 당신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화자처럼 많은 면접하는 그 대상자들이 좀 당황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재활용 인생 쓰신 사람이 아마 그런 거 경험했던 모양이에요. 예, 어쨌거나 꿈인데 이 꿈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때 이 꿈을 요걸로 쓸 건가 요걸로 쓸 건가는 앞뒤에 어떤 말을 듣느냐를 듣면 돼요. 그냥 어떤 꿈 꿨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간밤에 잠자면서 어떤 꿈 꿨니 이렇게 되겠지만 그대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면은 어떤 희망을 꿈꾸고 계시냐 그렇게 묻는 거죠. 무슨 꿈을 꾸십니까? 희망을 묻는 거죠. 장래 희망을.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을 쓴 앞뒤 상황을 보면은
이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아마 좀 더 이제 우리말이 복잡해지고 이제 이제 어휘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 드림을 나타내는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 꿈이 언어가 분리될 거예요 아마. 비근한 예로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우리는 눈 가지고 이것도 말하지만 눈목자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가 눈이라고 발음했을 적에 겨울에 내리는 눈도 말하지만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눈도 요거나 우리는 똑같이 눈이라고 그래요. 물론 한자로는 이게 설이고 목이 그잖아요. 설, 목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것도 둘 다 우리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 그러면 그 중에서도 겨울에 내리는 눈 요거 하나만 봅시다. 요거 하나 볼 적에 우리는 겨울에 눈이 내린다. 여름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 눈이 내린다. 그때 말하는 눈은 똑같은 눈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 쌓여 있는 눈도 눈. 뭐죠? 눈사람 만드는 눈도 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기 스키장에 있는 눈도 눈. 또 눈 어디에 쓰이나요? 좀 눈에 대해서 제가 좀 견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언뜻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 그런데 이게 에스키모들은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7개래요. 7개. 이게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인류학자가 이제 그 어떻게 인류학자가 언어까지 이렇게 인류학자는 뭐 언어 관심 없는 게 아니죠. 에스키모 인디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에스키모들이 쓰는 어휘들 중에 눈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7개예요. 그러면 에스키모들한테 눈은 먹는 눈이 따로 있어요. 먹는 눈. 그 다음에 그 눈을 녹여가지고 물로 쓰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얼려가지고서는 또 뭐 이렇게 벽돌로 쓰는 눈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소설 얘기하다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어휘 얘기하다 나왔네. 이것처럼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혹은 그 민족의 풍속, 생활 환경에 따라서 쓰는 어휘들은 이렇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쓰는 어휘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간밤의 꿈을 나타내는 꿈과 장래 희망을 나타내는 꿈, 요 두 어휘가 같은 지금 우리는 하나를 쓰고 있지만 이게 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이 좀 풍성해지겠죠. 네, 어쨌거나 김상범님 줄거리 보다가 꿈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목하고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난 김상범님 보면 참 상 주고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이 작품집이 딱 공개가 됐을 적에 아마 내 작품이 어떻게 편집됐는가 하고서 제일 먼저 봤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작품을 썼을까 하고서 쭉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혔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하기를 기대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개강하기 전에 이미 다 읽지 않으셨을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김상범님은 이게 공개되자마자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읽으셨던 거야. 그래서 읽고 이제 우리가 과제를 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곧바로 올리잖아요. 다음 주 예고하면 곧바로 올려주세요. 김상범님이 참 좋은 말을 하셨어요. 글을 읽고 이게 줄거리를 쓰다 보면 어느 글은 자꾸 원문을 보고 막 원문을 뒤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를 쓰게 되고 어느 글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다. 여기
김상범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느 글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다 해서 일필휘지는 어울리지 않는 어휘입니다. 일필휘지는 일필휘지는 글씨를 얘기할 때 있는 거다. 글씨를 일필휘지로 쓰는 거지 글을 일필휘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필휘지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붓 한 번 휘두른다 이거죠. 한 번. 그러니까 어느 글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냥 어느 글은 단번에 써내려간다. 단숨에 써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은 자꾸 앞에 거 그냥 막 뒤져가면서 이게 어땠지? 그 다음에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줄거리를 쓰는데 어떤 소설은 어떤 작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떠들어보지도 않고 읽은 거 그대로 머릿속에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재활용 인생은 어떤 거다? 후자죠. 그래서 당연히 한 번에 써지는 글을 만나면 기분 좋고 머리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어느새 모두 읽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쉽고 조금 더 길었으면 아쉬우니까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그랬다는 거죠. 이 글이 순식간에 지나가 아쉬웠다. 감상 간단하죠.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흠잡기가 힘들다. 문체의 매끈함, 플롯의 탄탄함, 구성, 인물, 줄거리 등 더할 나 없이 좋았다. 굳이 부족한 부분을 찾자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이 적혀있던 다이어리를 찾는 부분이 동화 같은 느낌이라 개연성이 부족해 보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재활용 인생을 쓰신 분이 참작을 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굳이 흠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 김상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어떤 흠을 잡자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그거 저 쓰레기 저 분리수거할 적에 종이에다가 분리수거해서 넣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내가 사는 이 화자의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를 그거를 가서 거기서 폐지를 줍는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단어 몇 개 문장 하나만 들어가도 해결이 돼요. 이거는 지금 김상범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게 해결이 돼요. 저 재활용 인생 쓰신 분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인영님은 언제든지 감상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그 문장 속에 핵심이 딱딱 들어있어요. 딱 첫 마디가 그래요. 재활용이라기엔 주인공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20대인데 무슨 인생을 재활용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제빵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보니까 어디야 왕따 당하던 친구한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보이려고 대접했던 게 결국 밀가루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큰일이 나잖아요. 물론 그 왕따 당하던 그 친구하고 지금도 연결이 돼요. 통화도 하고 뭐 묻잖아요. 뭐 어떻게 면접 본 거 어떻게 됐냐고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친해요. 그러다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결국엔 포기했단 말이에요. 빵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빵사 그 뭐야 그 제과점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 보면은 재활용이라는 제목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인영님 생각이. 왜 그러냐? 내 한계는 이만큼이다 라고 딱 생각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의 꿈을 재활용된 무엇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서 재활용은 자신의 꿈을 재활용하는 거죠. 예전에 제빵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제과점에 다시 취직한다는 거예요. 그걸 접었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즉 제빵사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꿈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제과점에 취직하는 거죠. 물론 제과점에 취직한다고 다 제빵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과점에 취직한다는 것이 제빵사하고 어울리게 되겠죠. 이인영님의 이런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꿈으로 제목을 정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주인공이 마음에 든대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과 심지어 그 뒤에 이어 적힌 할머니의 꿈과 재활용을 찾아낸 건 지나친 우연으로 느껴졌어요. 저기 이인영님은 이걸 지나친 우연이라고 느꼈고 또 몇몇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무난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우연이다, 어떤 사람은 동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독자들이 있다는 거, 저 재활용에서 쓰신 분은 기억하세요. 물론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답이 아닙니다. 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소설 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거 금과 옥조 아니에요. 이병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소설을 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게 100% 맞다. 아, 저거는 꼭 기억해둬야지, 적용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인영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죠. 택하는 거는 이 재활용 인생을 쓰신 분이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우진님도 감상평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이 소설의 백미는 고등학교 때 쓴 주인공의 일기 다음에 있는 할머니의 글이다. 맞아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손뼉 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일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그 친구를 모르고 왕따 당하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와서 대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이 친구는 또 억지로 그걸 먹잖아요. 자기가 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지는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먹어요. 왜? 이 친구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줬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는 거죠. 만약에 화자가 이 친구에게 밀가루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선의로 친구 대접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딱 일기를 멈추잖아요. 왜 일기를 멈췄을까? 아니, 난 선의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친구에게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에 꺼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는가? 내가 결국 제빵사가 돼가지고 뭐 할 건가? 그런 어떤 좌절, 포기 뭐 이런 거겠죠. 뭐 체념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하고서는 일기장을 딱 덮었는데 그 일기장 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에 갔어. 그런데도 일기장 안 쓴단 말이야. 그 일기장이 이제 묵혀지는 거죠. 어머니가 보고 안 쓰는 거니까 그냥 종이 파지들 이렇게 나갈 적에 뭐 집에 뭐 저 다른 박스들 뭐 이런 거 종이 박스들 이런 거하고 나갈 적에 같이 나간 거죠. 그러다가 저 쓰레기 분리수거할 적에 종이 거기에다 놔뒀던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가 폐지를 수집한 할머니가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폐지도 가져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폐지를 정리해가지고 탁 압축해가지고 무게 달아서 거기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할머니도 이렇게 받겠죠. 일기장. 이거 일기장 전에 육아일기도 있었잖아요. 그 육아일기 뭐예요? 개 키우면서 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아일기하고 비슷하게 그 육아일기도 어디서 주워온 거고 이것도 이 일기장도 화자의 것을 그 아파트를 폐지 수집하러 갔다가 그걸 얻은 거예요. 할머니가 읽어보고서는 할머니가 변화를 쓰는 거야. 할머니가 그 전까지는 아무런 꿈이 없던 할머니가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또 왜 죽었어요? 음악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모두 아들 딸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뭐 인류대학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바라는데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남편도 IMF 때문에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 아들한테만 기대를 걸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음악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들이 나가버렸어. 만약에 할머니가 아들의 꿈, 뭐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의 장래 꿈, 나는 음악을 할래요, 이것을 키워줬다면은 아들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소설 속의 내용은 그래요. 그것을 보고
그런 과거가 있는 할머니니까 이 저 화자의 일기장, 그때는 화자인지도 모르죠. 그 일기장을 보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해가지고 결국에는 유기견, 개도 좋아하지 않은데 유기견 갖다가 키우고 그 개 이름을 아들 이름 도식이라고 붙이잖아요. 도식이라고 부르고 도식이라고 아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결국 개가 개는 뭐 수명이 10년이라 그러죠. 예. 개도 그 유기견도 갖다 키우면서 그 개도 그렇게 아들에 대한 정, 아들에게 못 준 정을 개한테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일기를 보니까 그 일기장을 보고서는 이 일기장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아들의 꿈을 키워주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지금 나이는 먹고 이제 할머니니까 그럼 나는 내일의 꿈 내일 뭘 할 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뭘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적에 해줄 거 없잖아. 더군다나 지금 재활용 종이들 수집해서 고물상에 파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육체를 기증하자. 그게 장기 기증하는 서약 쓰잖아요. 장기 기증서. 그러고선 거기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써놓은 거 나오잖아요. 소설 속에 아주 좋아요. 그냥 그거 보고 좀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좀 씁쓸하고 그렇더라고. 이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썼을까. 물론 재활용 인생을 쓴 사람이 그런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 그래서 이 소설의 백미는 고등학교 때 쓴 주인공의 일기 다음에 있는 할머니의 글이다. 우리가 흔히 가필한다 그러는데 가필한 거. 평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이야기 흐름에 반전을 주며 재미와 감동을 끌어올렸다. 맞아요. 이런 그런 겁니다. 이 작품의 제일 좋은 점을 살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에 이게 구성하고도 연결되고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다 잘 됐다,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과 주인공의 심리 묘사, 이야기 구성 등이 일정 수준이 되는 작품들. 맞아요. 소설을 읽으면 내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이게 아니라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그럼 결국 이 소설이 주는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꿈이에요. 꿈.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장래. 내일 무엇을 할 건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꿈을 꾼다는 거. 계획을 세우고. 흔히 뭐 젊은이는 꿈을 꾸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으며 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젊은 모양이에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거든요. 전 내일의 꿈을 꾸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난 뭐를 할까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대호님. 이게 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대호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뭐 그렇죠. 아까 김상범님이 그랬죠. 소설을 한 읽고 딱 줄거리 쓰려고 하는데 줄거리 그냥 일필이지라고 그랬지만 단번에 써냈어요.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결국 소설을 잔잔하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딱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만 극적인 반전이 없어 아쉬웠다. 처음부터 읽으면서 다음 스토리가 예측될 정도로 평범한 스토리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이대호님은 이렇게 느끼셨어요. 근데 뭐 이대호님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뭐 어떡해요. 그렇게 느끼신 거지. 근데 저는 이 읽다 보면은 뭐 좀 다음 게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저는 조금 읽다가 한 반 정도 읽다가 아이고 이 할머니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특별한 뭐 장면도 나오질 않는데 할머니의 육아일기와 내가 놓고 간 다이어리에 이어지는 할머니의 첨상 문구가 주인공에게 희망을 준다.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절정이에요. 이 부분은. 시로 얘기하면 절창이라고 그러죠. 절창. 아주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희망이다. 희망을 찾아 빵가게로 들어간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읽은 건데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그거죠. 윤명우님 얘기. 할머니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부분이 제시되었다면 글이 더 매끄러울 것이다. 따스한 글이긴 한데 할머니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부분이 제시되었다면 글이 더 매끄러질 것 같다. 그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거잖아요. 편의점 그거잖아. 알바잖아요. 어느 시간만 되면 할머니가 거기서 리어카를 끌고 계속 간단 말이야.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그러고 계속 그래. 근데 안 보여. 이틀 안 보여. 무슨 일이시지? 근데 마침 저기 저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거나 좀 갖다 드릴까? 그러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오늘도 안 보이고 어제도 안 보이고 뭐 며칠 이렇게 안 보인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나흘 동안 할머니가 혼자서 끙끙 앓았던 거죠. 갔을 적에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바로 전에 돌아가신 거죠. 문장력도 좋고 구성도 짜임새 있게 꾸려나간 실력이 글을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어색한 표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이순자님 얘기 아주 재밌어요. 야릇한 생각 든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착한 여자지만 주인공이 재활의 인생은 아니다. 딱 그 지적했어요. 주인공이 재활의 인생은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령님도 이렇게 뭐 이령님 거는 저 지적해 놓은 게 여러 가지인데 읽어보세요. 이거 이령님은 특히 저 표현 같은 거 어휘 문장 이거 참 지적을 잘 하시는데 여기 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꾸역꾸역 여기 이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령님. 저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령님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죠. 꾸역꾸역을 왜 여기다 넣었지 이랬어요. 한정민님 거는 제가 이거를 다 프린트를 한 다음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는 없어요. 한정민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작품 제목만 고치면 이 작품 나무랄 데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수강생들이 감상문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제목 외에는 별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이 수강생들이 느낀 거, 수강생들 다 독자니까 독자의 느낌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재활용 인생 쓰신 분은 거기에 맞게 참고해서 꼭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서 고쳐보세요. 그 개연성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죽음에 대한 거.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작품이죠, 그죠? 예, 풍선. 우리 윤명우님 참 잘하시거든요. 윤명우님이 발제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